이제 아까 무섭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이건데 알파고가 알파고 제로한테 백전백패를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로직만을 넣어준 인공지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이 세돌은 인간적인 사고의 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를 막 두게 되는 거예요. 바둑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전 영역에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대로 그냥 받아도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이렇게 흘러갑니다. 물이 흐르듯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요. 이게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흘러가는 거고,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카테고리 내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 아이들은 필연적으로 그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아이들을 어떻게 준비시켜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이죠. 교육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결국에는 교육에서 또다시 희망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결국에는 교육의 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교육에 집요합니다. 그죠? 자식 교육시키려고 소 팔고 논 팔고, 옛날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러셨죠. 지금은 집 팔고, 그죠? 해외 유학 보내려고, 뭐 국제학교 보내려고, 이렇게 자식에게 헌신적인 민족이 드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놀라운 발전을 가져온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도 교육하면 뭐 학부모들 귀가 반짝반짝합니다. 자식의 얘기가 나오면 다들 그렇죠. 올해 있었던 다보스 포럼에서 그 클라우드 슈밥 회장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일했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 혁명의 직전에 놓여 있다. 그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등은 여태껏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말하는 사람도 지금 무슨 세상이 오는 건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엄청난 세상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처럼 교육하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미래의 인재상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미래에는 인재냐? 지금의 인재는 뭐죠? 서울대 나오고 똑똑하고 뭐 이렇게 인맥 좋고 뭐 이런,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인재상에 대한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에서는요, 그 cooperative gigs라는 말이 사실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협력하는 괴짜. 괴짜는 협력하지 않는 거거든요. 원래가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괴짜라고 해요. 쟤는 참 괴팍하고 괴짜스럽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저 사람 남들하고 잘 소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괴짜여야 한다는 거예요. 즉 뭐죠?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는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미래가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 남들에게 열려 있으면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사고를 무수히 개발해낼 수 있는, 이게 인공지능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 우리는 인공지능을 만들기까지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로직으로 자기가 어떤 그 특별한 단순한 직종들에서 이렇게 자꾸 자기의 그 인공지능 신경망 속에서 확장해 나가는 것은 간단한 일이지만,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개발의 능력,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독특한 능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창의성을 바탕으로 대안을 도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기계와 협력하는 소통 능력. 여기 잘 보십시오. 기계와 협력하는 소통 능력. 아까 코딩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글로 돌아가 보면 코딩을 왜 배우냐면요, 사실 보스의 마음을 알아야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래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래의 보수, 사회생활, 어떤 회사 생활에서의 보수는 로봇과 얼마나 잘 협력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생각하는 바를 이해해야 수입도 많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로봇이 생각하는 바를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봇처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AI처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진입로가 코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컴퓨터가 사고하는 방식을 학습해 나가도록 교육하는 게 코딩인데, 한편으로는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요. 그러나 뭐 다른 대안이, 또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이건 뭐 말하나 마나 시험 보는 기계는 필요 없겠죠.
그렇죠? 시험 보는 기계는 필요 없습니다. 스펙 쌓기 교육과 정답 암기 교육은 사라져야 한다.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걸 왜 외웁니까? 요새 그 3D 업종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 하나가 그 관광 가이드라고 합니다. 관광 가이드가 어디 이제 데리고 가면서 막 안내를 하잖아요. 여기는 뭐 몇 년도에 뭐가 설립이 돼서 어떻고 누가 뭐 어떻게 했던 데고, 그 자리에서 바로 네이버에게 물어보죠. 검색을 해봅니다. 아닌데요, 연도 틀렸는데요, 뭐 이러니까 이 떨려가지고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찾아가지고 반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데 왜 외워야 됩니까? 아이들 왜 하루에 단어 100단어씩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낭비하는데 아이들 시간을 쓰면 안 됩니다. 문법 왜 해야 되나요? 그 언어는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제 코엑스 같은 이런 전시회들을 좋아하는데요.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자주 갔는데 그 통역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뭐 구글 픽셀인가 뭐 해가지고 이제 통역 기능이 다 탑재가 돼서 올해 하반기부터 파는데 뭐 159불 싸죠. 40개국 언어로 자동 통역이 됩니다. 이 귀에다 이렇게 이어폰, 무선 이어폰 꽂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베트남 사람하고, 제가 이제 거기 엑스비션 직접 해본 거예요. 여기 베트남 사람 서 있고, 뭐 방글라데시 사람 서 있고, 뭐 온 나라 사람들이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으면 자기 가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한국말로 얘기하죠. 그럼 그 사람 귀에 꽂힌 이어폰에서는 자기 나라 말로 들리고요. 그 사람 또 자기네 나라 말로 대답을 합니다. 그럼 제 귀에 있는 이어폰에서는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일본 사람하고도 얘기하고요. 중국 사람하고도 얘기하고요. 이게 제법 괜찮아요. 그러면 어색하지 않습니다. 정확도가. 제법 잘 된다는. 근데 이거는 사실 기술로는 금세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문제. 자연스러운 언어로 이제 되어가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인가? 단순히 언어의 기능을 습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 많은 시간을 아이들에게 쓰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또 어느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IT, 뭐 AI 이런 전문가 분에게 내가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얘가 나한테 내가 무슨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냐고 묻는데 뭐라고 대답할지 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문가한테 물어봤대요. 내 아이가 이렇게 나한테 묻는데 내가 대답을 잘 못해줬다. 뭐라고 대답해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어설프게 조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오히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반하는 지식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걸 다 푸시를 해주면 아이들은 이제 부모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를 신뢰해서 그대로 하는데 가보니까 요새 아이들 이미 그래요. 부모한테 엄마, 나 엄마가 하라는 대로 지금까지 살았잖아. 유명대학 가라고 그래서 갔잖아. 근데 왜 나는 취업도 안 돼? 나 서울대 나왔는데 취업이 안 돼. 연대 이대 나왔는데 취업이 안 돼. 엄마 나 왜 그래? 나 잠도 많이 안 잤고 노는 것도 다 포기했고 엄마가 살라는 대로 살았잖아. 근데 나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그죠? 우리 딴에는 사랑으로 자녀를 위해서 온갖 조언을 다 했는데 그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을 영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데, 제가 사실은 이제 이런 자리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기류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세상 속에서 사업을 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느낌이 뭐냐면 이 뾰족뾰족한 느낌, 거친 느낌, 날카로운 느낌, 두근두근하고요, 긴장되고요. 근데 교회에서 오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이제 강사분들 지난번에 미팅 있어서 딱 만났는데요. 사실 외부에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죠?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외롭습니다. 근데 동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든든한 거예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같이 있으면 따뜻합니다. 포근합니다. 그죠? 영적인 기류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것을 강조하느라고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많이 못 줬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됩니다. 뉴턴을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뉴턴처럼 생각하는 학생으로 길러라. 영국 그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교육 모토입니다. 잘 안다는 건 뭐죠? 암기 교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뉴턴은 어쨌고 몇 년도에 태어나서 뭘 발명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걸 왜 가르치냐는 거죠. 왜 아이들 보고 그걸 외우라고 하냐는 거죠. 뉴턴처럼 생각하게 길러야 된다. 창의력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Contents to context. 그러니까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학습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4차 산업혁명 때에는 지금의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고정식 교육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정식. 근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교육 시스템은 가변적 교육 시스템입니다. 가변적 교육 시스템. 고정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학생이든지 간에 학교에 가면은요 거기에 나와 있는 시간표대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얘는 음악적인 재능이 굉장히 탁월한데 일주일에 음악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요. 얘는 그것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른 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6년, 4년, 3년, 3년, 4년 뭐 유치원까지 하면 그대로 그냥 쭉 따라가는 거죠. 자기 재능과 상관없이, 적성과 상관없이, 흥미와 상관없이. 근데 가변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에 따라서 모든 시간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많은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한 30~40%를 시간을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미술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은 그만큼 더 넣어주는 거죠. 자기가 잘하는 쪽에 투자를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게 해야 인공지능하고 한판 해볼 만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것저것 잡동사니 지식을 넣느라고 시간 다 소비해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사람으로서 독특하게 할 수 있는 개인적인 그런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창의적인 영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유럽에서는요 학기제가 파괴가 됐고요, 시간표는 전부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됩니다. 저희도 이제 글로링크에서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전국에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드시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처럼은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중심 교육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미래는 메이커를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D 프린팅 들어보셨어요? 3D 프린팅은 무슨 장난감 같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피규어 같은 거, 인형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이러는데 3D 프린팅을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전혀 안 됩니다. 이 3D 프린팅으로요 총을 만들어가지고 총알을 넣어서 쏘면 총알이 나가고요, 차를 만들면 차가 갑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3D 프린팅은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실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3D 프린팅입니다. 3D 프린팅으로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은 집이 나오는데요. 보통 집 한 채 짓는데 얼마 걸리죠? 건축 전문 계십니까? 한 4개월에서 6개월 걸리나요? 그렇죠. 그 정도 걸리죠. 3D 프린팅으로 지면 얼마 걸린다고 하나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집 한 채 40분 걸립니다. 40분. 그러면 메이커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창의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집을 그냥 짓는 거예요. 와가지고요 이렇게 3D 프린팅 기술이 접목된 그 콘크리트 하는 그 기기 저기 옵니다. 트럭이 와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집을 만들어요. 이렇게 3D 프린팅 이렇게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 집이에요. 그냥 40분 만에. 이상한 세상에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은 이제 진화한다고 하죠. 호모 모빌리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모 모빌리언스. 요새요 핸드폰 가지신 분들 다 이제 이런 경험 하실 겁니다. 자꾸 핸드폰에다 말 시키라고 사람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뭐 빅스비에다 말 시켜라. 뭐 30점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레벨 지금 몇 가지 올라갔으니까 계속 더 말 시켜라. 이렇게 해서 자꾸 기계에다 말을 시키라고 합니다. 뭐 누구 뭐 이런 거 SK에서도 말 시키라고 하고요. 뭐 핸드폰에서도 말 시키라고 하고요. 텔레비에다 대고 말 시키라고 하고요. 아니 무슨 도대체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우리가 점점 인공지능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본격화가 된 줄 아세요? 이 4차 산업혁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언제일까요? 아직도 먼 미래일까요? 보통 2020년을 얘기를 하죠. 2020년, 2021년, 지금으로부터 한 3년 남짓. 왜 2020년인가요? 통신의 기술 때문입니다. 5G. 지금의 4G 기술보다 월등하게 빠른 통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3D 가상현실을 보게 되고요. 모든 자동차가 커뮤니케이션하기 시작하고요. 소위 유비쿼터스, 즉 모든 우리가 사는 삶의 공간에 인터넷의 소통이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기술로는 조금 느린 거예요. 그래서 5G라는 보다 빠른 통신 기술이 보편화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 아이들도 전혀 다른 세상을 점점 경험해가는 이제 세상이 되겠죠. 이제 컴퓨터하고 뭐 핸드폰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뭐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오겠죠.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오늘 지금 막 비가 쏟아집니다. 나 우산 필요한데 그러면은 핸드폰 얘기해 줄 수 있어요. 350m 앞에 편의점이 있으니까 그곳에 우산을 사면 됩니다. 지금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가격은 얼마입니다. 가서요 그냥 우산 들고 나오면 되죠. 돈 안 내고 자동 결제되는 거죠.
그 아마존고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는 그 캐시어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자기가 좋은 물건, 필요한 물건 갖고 나오면 그냥 계산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죠. 프로슈머 이코노미. 프로슈머라는 것은 생산자와 컨슈머, 그러니까 그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을 같이 하는, 생산하는 소비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왜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냐면 3D 프린팅 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거기에 접목이 되는데, 내가 핸드폰을 써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삼성이 6개월 후에 다시 만들어줄 때까지 그거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줘도 마음에 들라는 보장도 없고요.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의자가 좀 불편해요. 3D 프린팅에 가서 내가 편하게 조금 이렇게 팔걸이 바꾸고 해가지고 쫙 프린팅해내면 나오잖아요. 내가 써보니까 좋거든요. 이거 온라인에 가져서 파는 겁니다, 그냥. 프로슈머라는 말이 보편화되는 거겠죠. 뉴칼라. 다음의 멸종 직종이 뭐냐면 화이트 칼라입니다. 이 뉴칼라는 이제 공식적으로 쓰이고 있는 말이죠. IBM 최고 경영자인 로메티 회장이 이제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퍼지기 시작한 말이기도 한데요. 뉴칼라라는 것은 노동력이 아닌 데이터가 중심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사람들 뉴칼라라고 합니다. 공식 영어로 이렇게 쓰이기 시작한 말이에요. 그래서 뭐 블루칼라, 뭐 옛날에는 이제 그 농사 짓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지나가서 이제 뉴칼라 시대가 왔다. 그 프리에이전트, 이게 참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원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 그걸 이제 프리에이전트라고 하죠. 종신고용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꼭 사무실에 나가서 일하는 세상도 끝난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만 하게 되는 거죠. 아무나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뭘 좀. 시간 여유 있게 하셔도 돼요. 네네네. 프리에이전트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시간을 마음대로 일하고 싶을 때만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직업을 삼성에 꼭 취업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너무 그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에요. 삼성이라는 회사가 지금처럼 이렇게 오피스를 갖춰놓고 일하게 될 것인가? 그건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휴먼 클라우드라는 말이 또 있죠. 자기들의 어떤 그 재능을 휴먼 클라우드에 다 모아서 그곳에서 아까 협업하는 괴짜라고 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재능을 한 곳에서 합쳐가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다시 조합해서 하나의 생산시설로 연결을 하면, 그러면 그것이 새로운 프로덕트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뭐 애플이 만드는 거, 삼성이 만드는 거, 핸드폰 몇 종류 없잖아요. 뭐 샤오미가 만드는 거 이거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요 정말 수백만 가지의 핸드폰이 나오고요. 뭐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의 그 종류가요 말할 수 없이 분화가 되는 세상. 그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이런 폭발적인 세상이죠. 아이들 그 드론 교육 요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드론을 하면 무슨 애들 맨날 장난감만 날리고 비행기 가지고 시간 다 보내고 애들 바쁜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탈 주요 운송수단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드론 택시가 이미 나와서 그 중동에서는 이제 왕자가 벌써 이제 타고 뭐 시험 비행까지 다 마쳐서 그 두바이인가요? 이제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어가고 있죠. 에어버스에서도 이미 드론 택시를 개발한 지가 오래됐고요. 이것도 역시 5년 안에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을 폭넓게 수용하시고 좀 열린 마음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봐주셔야 아이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지금의 기존의 우리의 사고틀에 자꾸 이렇게 아이들을 몰아넣으려고 하면 아이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살 세상이 부모로부터 들은 세상과 너무나 다른 세상을 살게 되면서 당황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이제 글로링크라는 교육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그냥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이게 선교적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겠다. 아까 그 조한영 리더께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은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야지만 가장 훌륭한 가치를 발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가장 값진 거죠. 달란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것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돈 버는데 이렇게 막 값싸게 활용하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냥 더 이상 쓸모없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본인의 재능을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좋겠는데, 저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이 조그만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한 일이 그 행복한 학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행복한 학교를 시작한 이유는 선교지의 그 미션 스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미션 스쿨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굉장히 많이 만드셨어요. 학교를 만드셨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는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중고등학교를 가면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뭐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거나 뭐 선생님을 뽑거나 이럴 때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사회봉사적인 개념에서 교육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에게 10불 받거나 아니면 형편이 어려우면 그것도 못 받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월급도 줘야 되는데 나름대로 뭐 현지인 선생님들 월급이 싸다고 하더라도 이게 돈이 부족한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본인의 그 생활비를 자꾸 이제 쪼개가지고 하게 되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오래 파송돼 계신 분일수록 소위 그 후원자들과의 커넥션이 점점 좀 끊어지게 되고요. 제가 이제 교회에 올 때마다 가장 안타까워서 목사님들께 제보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아니 왜 파송할 때 100불 후원하기로 하고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100불입니까? 도대체 물가가 얼마가 올랐는데, 그렇죠? 우리는 뭐 물가 상승률 따라서 사실 못 사는 나라도 중국 같은 데 보세요. 중국은 뭐 얼마나 물가가 올랐는지요. 집은 우리나라보다 비싸고요. 거기서 사시면서 사역하는데 옛날 싸던 생각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선교사님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무엇으로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교육이 참 좋겠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세운 국제학교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합니다. 선교 기반을 확장하는 일에 이제 쓰이게 하려고 한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원한 내용입니다. 커리큘럼을 제공해드리고요.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 행복한 학교라는 브랜드를 구축을 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행복한 학교라고 하는 이유가 그 무슬림 국가나 불교 국가나 뭐 공산 국가나 이런 데서 너무 기독교적인 이런 느낌이 나면, 근데 행복은 다들 추구하거든요. 행복은.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이름을 행복한 학교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해외 곳곳에 학력 인정 기반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저희 커리큘럼을 쓰게 되면 똑같은 학력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혜택을 제공을 합니다. 지금 140개 교육기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같은 이런 주요 영어권 국가의 140개 교육기관과 학력 인정 협약을 맺어서 그걸 이제 선교제 제공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이제 정식으로 학교처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쉐어합니다. 그래서 빨리 학교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선생님을 찾기도 하지만 해외의 그 디아스포라, 한인 디아스포라 700만 명이 넘는 그 한국인들 중에서 자녀 교육을 신앙적으로 잘 시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5세, 2세들 중에 신앙이 너무 순수하게 잘 자란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을 제가 이제 이런 미션 컨퍼런스가 있으면 가서 도전하고 또 그런 선교지로 해서 선교지 경험도 익히게 하고 그 나라 언어와 문화도 익히게 하고, 동시에 또 그 학교는 캐나다에서 온, 호주에서 온, 미국에서 온 이런 젊은 친구들 또 선생님들 왔대, 이런 막 동네에서 모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연결 역할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들 열악한 상황에서 하시는데 행복한 학교로 되시면 다행히도 10불 받으셨던 분들이 점점 300불, 500불, 1000불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식 국제학교로 인가를 받아서 설립을 하시고요. 저희가 체계화된 커리큘럼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된 것을 국제적으로 계속 네트워킹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세워진 조그만 학교였던 게 이 커리큘럼이 호환되는 나라가 이 나라도 있고 저 나라도 있고 어디도 갈 수 있고 이게 쫙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오피셜리. 그러니까 저거 선교사님이 만든 그냥 조그만 뭐 이렇게 하는 데인 줄 알았는데 괜찮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오면서 점점 좀 입학 경쟁률이 높아지고 또 500불을 내라 뭐 1000불을 내라 해도 기꺼이 내겠다고 오게 되고, 그래서
보통 선교사님들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다리도 지어주고 마을 회관도 지어주고 고아원도 지어주고 또 다른 학교를 만들어서 무료로 교육하기도 하고 한 이런 사역으로 이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지역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오가기도 하고요. 또 정기적인 후원을 받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뭐 자격을 갖추신 분들, 정식 파송된 선교사님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소한 현지법의 인가를 받으시라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좀 독려를 자꾸 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도 가능한 한 현지 법을 다 준수해가면서 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학교의 경쟁력이 올라가죠. 사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유입이 됩니다. 재밌는 일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도시에 뭐 시장 아들도 다니고 뭐 경찰 간부 아들도 다니고 뭐 이러면서 사역이 훨씬 더 이제 부드러워지는 경우들이 많다. 왜냐하면 자기 아이가 다니는 학교이니까 옛날엔 선교사님이 한다고 해서 막 집적되던 것도 간섭이 훨씬 덜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제가 한국을 보니까 한국은 참 독특한 나라인데 기독교 인구가 사실은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그런데 누가 봐도 한국은 기독교 국가처럼 보여요. 무슬림이 이제 전도 대상 1위인 국가로 보일 만큼 기독교 국가로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퍼센티지로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우리나라의 미션 스쿨들이 어마어마하게 세워졌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사를 하면서 너무 놀란 게 제가 한국에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들어보지 못했던 동네들이 참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동네에도 미션 스쿨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 속에도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미션 스쿨들이 세워져서 그곳에서 엘리트들이 교육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조한용 집사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걸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영적인 형통함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있어야 형통함을 연결이 되는 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엘리트 그룹, 소위 뭐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뭐 의사부터 변호사부터 이 전문직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리더를 크리스찬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처럼 펑셔닝을 합니다. 미국에도 동성결혼이 통과되고 뭐 이렇게 서양 뭐 이런 기독교 국가들에 다 통과되는데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이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죠. 근데 우리 자식들이 통과시킬까봐 참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우리나라에 있다, 머물러 있다. 우리가 지금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크리스찬을 쓰시는구나. 그리고 외국에 가서 보면요. 저는 이제 외국 생활을 자주 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절반 살고 한국에서 절반 삽니다. 뭐 한 달 단위로 왔다 갔다 좀 하는데 외교관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선교지 종종 다니는 기회들이 많은데 외교관들을 보면 그 대사관에 있는 대사관 직원의 60-70%가 크리스찬인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곳곳에 선교사님이 전 세계에 그냥 정말 구석구석 다 퍼져 있는데 통계도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숨어서 사역하잖아요. 나 선교사 아니에요.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통계가 안 잡히는데 가가지고 무슨 일을 당하면 대사관에 가서 얘기를 하면요. 대사관이 국가의 이름을 동원해서 기꺼이 돕습니다. 본인이 크리스찬이고요. 그리고 무슨 신앙 간증을 하냐면요. 그 뭐 대사나 뭐 영사나 이런 분들이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나를 이 나라에 보내셨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다 선교사예요. 다 선교사. 이거는 놀랍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과연 선교지에서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모든 선교지에 지속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슬림이든 불교 국가든 공산 국가든 무슨 국가든을 떠나서 그 나라에서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러면 복음 안 전해도 돼요. 선교사님이 삶을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복음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아이들에게 흘러갑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소위 엘리트 집 아이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이제 하는 좌지우지하는 집안 아이들도 많이 오는데 국제학교니까 많이 오는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하는 법안을 통과시킬까요?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기독교를 탄압하는 어느 국가 못지않게 살벌한 나라였어요. 막 다 잡아 죽이고요. 이건 뭐 동네 사람들이 서양 귀신이라고 막 쫓아다니면서 돌 던지고요. 이게 우리나라 보통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100년 만에 뒤집어지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교육은 100년지 대기라고 하니까 자 지금부터 100년 동안 이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자.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면
그 나라 법 지키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자. 어려서부터 부모가 줄 수 없는 우리가 하늘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랑을 느끼게 해줘보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저는 그 나라가 통째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제가 아는 것이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냥 우리나라에 얼마나 교육회사가 많습니까? 그 중에 그냥 작은 교육회사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걸 선교적인 도구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전 세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캄보디아에 세워져 있는 행복한 학교, GIS 프놈펜 글로링크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국제학교가 이제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를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여기는 한 10년, 15년 전에 어느 분이 캄보디아에 오셔가지고 여기 선교 기아대치 끼고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오셔가지고 돈을 내가 모르겠는데 마음 가운데 이게 헌금을 하라는 마음이 있어서 드립니다. 뭐 어디다 쓰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이분이 이제 땅을 덜커덕 사버렸어요. 푸놈펜 외곽에다가 땅을 샀는데 그래서 그거 뭐 하시려고 그랬더니 아직 잘 모르는데 일단 뭐 땅을 샀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어요, 선교사님. 왜냐하면 저기 선교사가 부동산 투기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힘드시고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방치를 하셨죠. 푸놈펜 외곽이었으니까 이제 캄보디아가 점점 잘 살게 되면서 그게 갑자기 이제 시내 중심으로 점점 편입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들어왔어요. 바로 이 학교에 넘어있는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있고요. 캄보디아 중앙은행과 이 캄보디아 글로링크 국제학교 요 사이에는요, 캄보디아 프놈펜의 대단위의 쇼핑몰이 형성이 됐고요. 이 주변에는요, 그 고급 콘도미니엄 있잖아요. 외국인들 와서 살고 뭐 이런, 그러면서 국제학교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요. 그냥 국제학교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건물들도 다 허락하셔서 이제 국제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2016년 9월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1년 남짓밖에 안 됐잖아요. 학생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도 10불씩 받았거든요. 처음에 유치원 하면서. 지금 300불, 500불을 한다고 해도 지금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해도 감사다 했는데 지금 중고등학교를 한다고 내년에 원어민 9명을 뽑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바쁩니다. 그거 뽑아서 보내드리느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제가 이거 만들기 전에 한번 여쭤봤어요. 그때 선교사님 땅 사신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때 선교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난지도가 될 건가 봐. 오래간만에 가봤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관리를 안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막 갖다 버린 거죠. 난지도가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제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른 끝내겠습니다. 라오스에 있는 행복한 학교고요. 지금 이제 러시아, 미얀마,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아프리카 행복한 학교를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 겨울에는 저희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우간다에 가서 또 행복한 학교에 관한 그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이제 그쪽에서 보내려고 하고요. 그 자연 환경이 아주 멋진 아프리카에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육 사업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좀 만나고요. 같이 우리가 어떻게 동역할 수 있는지 이런 논의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기관들이 이제 점점 협력해 주시고 있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너무 작은 미력한 힘인데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이제 자녀들, 저희는 이제 청년을 좀 동원하고 싶은데요. 청년들이 요새 취업 때문에 너무 고생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청년들, 지난번에 어느 분이 얘기하시는데 청년들이 50만 명인데 그중에 29만 명이 공무원 시험 준비한대요. 중국은 뭐 700만 명이 1년에 졸업을 하는데 300만 명이 창업을 한대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 준비, 이게 공무원은 그 생산적인 직종, 죄송합니다. 공무원 계시죠? 공무원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인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섬기는 일 다 필요하지만, 그래서 선교지에 이렇게 가서 외국을 경험해서 그 나라의 전문가가 되면 기업에서도 원합니다. 그런 젊은이들,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젊은이들. 그래서 좀 이런 선교지에도 가서 봉사도 하면서 본인의 미래를 또 새롭게 꿈꿔보는 그런 일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또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돕도록 하겠고요. 제 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